CI 파트너즈 상무이신 이현규 상무께서 바이오벤처의 성공적인 IPO 준비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컨그레스의 제목을 보고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목을 약간 좀 더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IPO뿐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처음에 회사를 만드는 단계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것이고 다른 목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기회를 주셔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 슬라이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IMM에 지금 바이오 쪽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MD 출신의 문여정 상무가 이제 만들었던 장표를 제가 좀 더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국에는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른 형태를 띠지만 하지만 그 상장 이후에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영위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돈을 벌고 그 돈을 주주들에게 다시 환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기본적으로 상장,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이제 있는, 물론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비슷하게 이제 상장하는 시스템들이 글로벌하게도 생기고 있는데 상장까지도 이익 달성을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창출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마저도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장한 회사들 가운데서도 임상 실패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국내 IPO 시장에서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그 모양을 보면 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임상 2상 정도 그리고 글로벌 라이센싱 아웃이 벌어지는 이 이벤트 중심으로 상장 이벤트가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변했냐면 상장 이후에 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관리 종목으로 이제 편입될 수도 있고 그런 이벤트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상장 이후에 3년에서 5년으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 장벽을 쳐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뒤쪽에 시간을 많이 벌어주니까 앞쪽에 오히려 빨리, 그러니까 왜냐면 올라가서 상장한 이후에 우리 돈 벌 준비 열심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과거에 임상 2상 정도에서 벌어지던 이벤트가 임상 1상 또는 전임상 단계에서도 상장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도 라이센싱 인을 하는 이벤트 그 시점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들을 초기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할 때 그쪽 기술을 가져다가 이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에 대한 반응은 비슷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에 리스크는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바이오 기업들 IPO를 얘기를 할 때 기술성 특례 상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지금은 헬릭스 리미스로 이름을 바꿨지만 바이로메드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뭐 10년 가까이 사실은 이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한 상장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제도를 보완을 하고 하면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실제로 총 합쳐서 25개의 기업이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반이 3분의 2 이상이 바이오 기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테이블에서도 보시는 바대로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보면은 뭐 진단용 의료기기라든지 AI 베이스의 진단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작년에 상장을 많이 한 걸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 지금 팬데믹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과거에는 의료기기 회사들을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능하면 투자를 지양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그거에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몇 개 회사들이 글로벌한 경쟁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의료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영향으로 작년에 뭐 의료기기 쪽 그 진단기기 쪽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상장이 좀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성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공모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상장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실제 한 100개 정도가 지금 이미 이제 이 기술성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0여 개 회사가 바이오 기업이라는 통계가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의 그 상장에 있어서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회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상장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더 나은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 발생, 이익 발생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모하라고 해줬지만 바이오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본래 목적대로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술 이전 말고는 뭐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허가를 통해서 시장에 그 약을 공급하는 아니면 뭐 자기는 그 회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나 뭐 디바이스 회사들이 그 회사 자체를 사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그 매출과 관련해서도 3년 정도를 이제 기간을 주다가 그걸 5년으로 늘리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는데 그 여기서 이제 글씨 써 있는 부분 보시면 법인세 법인세 차감 전 그 사업 손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본금 대비 몇 % 이상이 될 경우에 그게 계속되면 이 또한 관리 종목으로 편입되는 그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지금의 상장해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는 2020년도 데이터인데요. 2021년도 올 초에 이제 나왔던 데이터인데 실제 보시면 한 뭐 바이오 기업들, 뭐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 바이오 기업들이 7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4개년도 사업 적자 기업이 50여 개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적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세 차감 전 그 계속 사업 손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빨간불이 켜지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일이죠. 큐리언트라는 회사가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되면서 상장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상장 폐지 그 심사 대상이 되는 이런 이벤트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큐리언트라는 회사는 NRDO 회사로서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라이센싱 아웃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5년 동안 이제 거의 없었고 최근에 사실 이제 올해가 그 대상이 되는 해였고 올해 이제 연매출 30억을 넘게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인 그 규정을 보면 분기 매출 3억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 매출 기준 7억이 또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큐리언트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수모를 겪은 상황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또 그러니까 기자분이 이렇게 바이오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 임원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온 답변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는 뭐 바이오 벤처 저도 이제 바이오 전문 투자자로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적절하지 못한 대답이라고 생각도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상장한 이후에 대규모 자금을 이제 시장에서 공급을 받게 되고 이런 5년 이내 매출 30억 돌파 쉽지 않다 보니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한 후에 먼저 선제 대응을 합니다. 화장품, 건기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를 M&A에서 사오거나 아니면 시작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고 본래 사업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회사가 본래 목적대로 열심히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본래 목적의 사업 그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의료기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또 그거를 그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식의 노력을 그러니까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정말 점점 잘해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그 글로벌 제약사에 대규모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실질적으로 되게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스타트업들 그리고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라이센싱 아웃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벌어졌던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계약이 해지되고 돌아오는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안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미약품이나 이런 분들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의 바이오 생태계, 이 투자 생태계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연구 인력, 또 사업 개발 인력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점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계속 해지되고 돌아오는 거 이후에 이제는 글로벌하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약이 글로벌한 블록버스터가 이제 신약이 나오는 시기가 곧 앞으로 뭐 5년 이내, 짧게는 5년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써 있지는 않지만 코스닥 기술성 특례상장 그 기준 중에 기술 이전 부분을 반드시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는 기술 이전 이벤트에 대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이제 길성 평가라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은 아직은 그쪽에서 평가하는 그 인력층의 두께가 저는 그렇게 두껍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글로벌 제약회사나 이런 곳에 라이센싱 아웃 이벤트를 하다 보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서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다 보니 유수성 평가를 어느 정도는 그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이 점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임상 1상,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냐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선급금 비율, 그러니까 선급 계약금 비율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1%도 안 되는 이 선급 계약금을 통해서 그 대규모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뭐 몇 천억 몇 조짜리 계약이 이루어지지만 그거의 실질적인 계약금은 얼마 안 되는. 근데 여기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재무 회계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출이 뭐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이상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 이벤트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급 계약금이 대규모로 몇백억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이벤트를 이제 극복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선급 계약금 자체가 굉장히 뭐 100억대, 몇십억대 이렇게 낮아지다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1년에서 쓰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BEP를 넘기는 이벤트가 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회사를 만들어서 아까 이제 몇 개 그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도 발표를 해주셨고 뭐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기술이 시장에 나오면 좋겠다. 좋은 의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위한 그 과정들을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민은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창업자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좋은 투자자를 만나셔서 그 좋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얘기하셔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펀딩을 하고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저도 이제 수많은 교수님들 창업자분들 지금 많이 만나고 있지만 아무리 고민을 하셔도 답은 안 나옵니다. 차라리 저희처럼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1년 동안 내가 고민하던 부분들이 단 1시간의 미팅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좋은 투자자를 빨리 찾아서,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나한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들 만나라시라는 게 아니고요. 좋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을 만나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초기 회사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시리즈 A 밸류는 어떻게 될까? B 밸류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제가 테이블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뭐 웬만한 전문 투자자들이라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투자자를 만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부분, 시드, 엔젤 요 라운드를 잘 거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이전에 회사의 인력 구성을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경영을 할 거냐 아니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 강화에 중점을 둘 거냐. 그러면 그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보다 더 그 경영 쪽에 전문적인 사람을 내가 같이 할 사람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 같은 투자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드와 엔젤 레벨에서 우리 회사의 밸류, 난 잘 받고 싶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투자자와 이제 투자를 받는 회사를 창업자 사이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좀 요런 식의 투자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밸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시리즈 A 투자, 이제 VC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단계에서 결정된 밸류 대비 30% 정도 할인돼 있는 밸류로 내가 지금 들어간 돈을 평가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K-세이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 기법들이 요즘에 이제 시장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실제 예들도 몇 개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고민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IPO라는 거는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상장하기 쉽다고들 얘기들 하고, 그러면서 대표님들도 돈을 많이, 창업자분들 대표님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이후에 대표님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회사를 만드는 창업자분들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혼자만 하지 마시고 저 같은 바이오 전문 투자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가지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영규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보통 뭐 기업 같으면은 매출액 또는 수입에 어느 기준을 맞춰야지 상장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스타트업은 막 그렇게 안 되니까 네 기술이 뭔가 프로미싱하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점수가 합격이 되면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특례 상장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은 5년째 매출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해서 분기 3억, 반기 7억 원 이상 매출을 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고,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서 몇 개월, 1년 동안 개선이 안 되면 폐지. 예, 폐지 심사 대상입니다. 관리 종목 유예 기간, 관리 종목에 스테이하는 기간은 1년이라고 1년입니까? 예. 그 1년 동안 또 분기 3억, 반기 7억을 넘기면 또 회생합니까? 그러니까 1년 30억 매출을 1년 30억. 해야죠. 예. 예. 그거는 힘든데 분기 3억인데 3, 4, 12, 10억도 아니고 예. 30억.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매출 30억의 기준은 과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1년 그 운영 비용 자체가 한 30,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통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한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내외 정도 되고,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년에 한 3, 40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EP를 넘기는 이벤트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한 30억 정도 매출 이상은 이제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 미니멈 기준을 잡아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바이오 기업들 보면 대부분 뭐 요즘에 이제 NRDO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하우스에서 뭔가 신약 개발을 위한 뭐 신약이든 디바이스든 이런 개발 프로세스가 회사 내부보다는 아웃소싱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비임상 CRO, 임상 CRO 이런 곳에 그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여하는 몇 개의 회사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쓰는 비용이 80억에서 100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분기 매출, 그러니까 연 매출 30억 가지고는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자산을 까먹게 되는 이벤트들이 벌어지게 되고, 오히려 지금 매출 30억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 법인세 차감전 평가 손실이, 그 부분이 이제 몇 년 쌓이다 보면 아무리 바이오 기업들이 몇백억의 자금을 IPO를 통해서 조달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자본금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길게 논의는 못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유상증자가, 바이오 기업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본래 목적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상장 이후에도 그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그 바이오 기업들의 기본적인 대주주의 기본 요건 20%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지분율이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제도적인 보완은 앞으로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기식하고 화장품 사업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가 어쨌든 그런 대표님 입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고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그 상황보다는 본래 목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계속 하고 있고 좋은 이벤트들이 기대가 된다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논리라든지 어쨌든 이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상장해 있는 코스닥에 있는 다른 회사들 대비 너무 지금 상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특례인데 그거 플러스로 더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려운 말을 쉽게 청중들도 좀 쉬운, 잘 모르는 분들은 쉬운 메시지를 원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바이로메드, 헬릭스미스가 지금 제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아까 말한 것은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는데 신주를 발행을 하는 거죠. 신주 발행, 그것도 매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자본금을 계속 깎아먹다 보면 아까 보면 그 법인세 차감전 그러니까 손실 부분이 뭐랑 계산이 되면 회사 자산 대비 몇 퍼센트 이상이면 그게 이제 경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손실을 거듭하다 보면 회사 자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 분자가 예를 들어서 몇십억만 돼도 이게 퍼센티지가 커지니까 그런 이제 그 기준 안에 들어서 회사가 관리 종목이 되는 이런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를 막기 위해선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자산을 늘리는 회사가, 매출이 없는 회사가 자산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유상증자밖에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시비 발행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지분율 희석 이슈가 또 생기게 되고, 계속 이제 톱니바퀴처럼 얽히는 거죠. 이제 유상증자가 가능한 것은 그 기업의 미래를 그렇죠. 일반인들이 예. 아직 믿고 있으니까 신주 발행해가지고 예. 돈 조달해 자산을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춘다. 예. 자, 그거하고 매출, 제 말씀은 헬릭스미스가 제품을 팔아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무슨 제품이 그러니까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라이센싱 아웃 이벤트가 2015년도를 그러니까 그 한미약품 기준으로 이제 큰 이벤트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 스타트업들 입장에서, 그리고 상장해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대규모 매출을 발생시키는, 본래 목적을 통해서 대규모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저는 기술 이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을 하고 그거의 단계별 마일스톤을 통해서 그 돈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매출로 잡히는 그 이벤트가 돼야 되는데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 이벤트가 되게 앞단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선급 계약금 자체가 좀 작아졌거든요. 하지만 마일스톤을 굉장히 촘촘하게 잡아놓다 보면 그 중간에 들어오는 비용들은 계속 많아질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제가 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초기에 지금 상장해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우리 기업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글로벌 임상 3상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상 3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게 글로벌하게 팔리면서 그 그러니까 약의 판매로 통해서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개발 비용도 개발 비용이지만 사실 마케팅 비용도 약이 시장에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결국에 글로벌 회사,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약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삼상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정말 매출까지 연결될까라는 부분에 저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지금 제가
보고 있고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 라이센싱 아웃을 목표로 하면서 그 라이센싱 아웃을 각 단계별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해서 저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벤트가 돼야 결국에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박을 터뜨릴 거다. 한 예. 4년 후에, 5년 후에 예. 헬릭 스미스 지금 수백을 들여가지고 미국에서 임상 연구를 몇 개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거는 비용이지 매출이 아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막 투자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헬릭 스미스는 연차가 한 15년 된 기업이고 계속 돈만 쓰지 벌어들이는 거 1년에 40억도 안 되기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지금 화장품도 팔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제는 제시했지만 해결책은 아직 제 레벨에서는 제 머릿속의 수준으로는 아직은 제시를 못 해서 헬릭 스미스가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혹시 예. 아시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시? 결국에는 그런 우리나라 대부분 상장사들 중에 예. 본래 목적에서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서 않는 회사들의 대부분은 뭐 화장품, 건기식 이런 회사들 아니면 또 의료기기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그렇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옛날에 속담이 있거든요. 격언인데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라는 게 있는데 지금 헬릭 스미스 같이 정말 이제 커팅 엣지 정말 그 배수진 치고 저게 안 됐을 때 완전히 회사가 망할 건데 저거 성공하면 이제 예상대로 확 올라갈 거고 한데 매출은 없고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엄격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미니멈 뭐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